오늘 수업에서는 정부 지출과 과세에 따른 승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재정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정책의 정의를 복습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 정책에는 거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과세 수준이나 정부 지출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물론 정부가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목표는 완전 고용,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입니다. 우리는 총수요의 증감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이 하나의 재정 정책 도구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것과 같은 국가 경제를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Y1이라는 균형 수준의 국내 산출량이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보다 밑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제는 경기 후퇴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하건대 경제의 경기 후퇴갭, 즉 균형 산출량과 완전 고용 산출량의 차이가 50억 달러라고 합시다. 이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 생산한다면 국내 총생산은 현재보다 50억 달러 더 많을 겁니다. 총수요 수준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이 경제는 물가 수준이 비교적 낮아 경제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정부는 총수요를 진작하여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수업에서 배웠듯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즉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 수준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 이전 수업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승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부 지출 증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승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부 지출의 특정 증가가 정부 지출 자체의 변화보다 더 큰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면 우리는 정부 지출이 몇 배로 승산되었으므로 총수요에 대한 확장적 효과가 정부의 초기 지출 변화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승수 효과가 언제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하는데 총수요가 40억 달러 증가한다면 이러한 결과, 즉 정부 지출의 증가를 상회하는 총수요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경제의 승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 경우 정부 지출의 10억 달러 증가가 4배로 배가 되어 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총수요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승수가 4임을 보여줍니다. 경제에서 정부 지출 승수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부 지출의 특정 증가가 총수요를 얼마나 증가시킬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알려진 것이 경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를 정의한 다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부 지출 승수의 크기를 찾을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정부 지출 승수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가계의 소득 변화가 그 나라 경제의 소비 수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중 얼마가 저축에 사용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입니다. 따라서 고려할 첫 번째 요소는 한계 소비 성향으로 이를 약칭하여 MPC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은 해당 국가의 가계 소득 변동분 중에서 국내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으로 사용할 간단한 공식은 소비 변화를 소득 변화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하건대 경제에 대한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하고 그 결과 전체 가계의 소득이 10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시다.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왜 같은 금액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까요? 해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 지출이 일반적으로 전체 가계의 소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나 구매에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전투기를 주문하고 그 전투기가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새로운 전투기 계약 업체에
10억 달러를 지출한다면 제트기를 제작하는 군수업체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거나 고용한 기존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정부의 주문에 부응하려 할 겁니다. 이 10억 달러는 궁극적으로 제트기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과 주주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가계 소득은 10억 달러 증가합니다. 이제 그 나라 가계의 주머니에 들어간 10억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일부는 국내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자소득이 10억 달러 증가하면 국내 재화나 용역 소비가 4억 달러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실제로 이 나라 가계의 한계 소비 성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의 소득 증가로 인해 4억 달러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으로 400을 1000으로 나눈 값인 0.4라는 한계 소비 성향이 나옵니다. 0.4라는 값은 가계 소득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가 추가로 40센트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계 소비 성향을 활용하면 정부 지출 승수가 얼마가 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 지출의 특정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산출량이 얼마나 될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NPS를 약칭으로 사용하는 한계 저축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저축 성향은 기본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과 반대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나라 가계가 벌어들이는 추가 소득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소득을 가지고 저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소 단순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는 소비와 저축 외에도 수입품 구입이나 세금 납부 등 다른 목적으로 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국내 재화나 용역에 지출되지 않은 모든 돈을 저축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계 저축 성향은 특정 소득 변화에 따른 저축의 변화입니다.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하는 동일한 예를 사용하고 한계 소비 성향이 0.4라고 가정할 때 이것이 가계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 지출은 가계 소득을 10억 달러 증가시키고 앞서 보았듯이 그것으로 소비를 4억 달러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저축은 소득 증가분 10억 달러의 나머지 이 경우 6억 달러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한계 저축 성향값은 얼마인가요? 가계 소득이 10억 달러 증가하면 6억 달러의 신규 저축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NPS, 즉 한계 저축 성향은 6억 달러를 1000만 달러로 나눈 값으로 0.6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나라에서 가계 소득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저축이 60센트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하여 소득이 10억 달러 증가하는 경우 저축은 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파악해야 할 것은 한 국가에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값이 어떻든 그 두 가지를 합하면 1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계가 소득 변동분을 단지 소비하거나 저축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상황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IB 경제학 학생이라면 소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누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IB 경제학에서는 가계가 가처분 소득으로 하는 일은 저축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수입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NPM, 즉 한계 수입 성향도 고려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계 과세율로 알려진 추가 소득분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계 저축 성향과 한계 수입 성향, 한계 과세율을 합치면 MRL, 즉 한계 누출률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 누출률은 수입품 구매, 저축 또는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가는 소득 변화분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수입품 구입, 저축, 세금은 모두 누출로 간주합니다. 한 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에 대한 이해는 정부 지출의 특정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효과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할 일은 이 한계 소비 성향 및 한계 저축 성향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지출 승수를 실제로 찾을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알면 케인스주의 정부 지출 승수의 크기를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K를 약어로 사용합니다. 케인스 승수로 알려진 이 개념은 재정 정책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론을 제시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수 값은 얼마일까요? 케인스 승수는 이를 1-한계 소비 성향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한 국가의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승수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국가의 한계 소비 성향이 0.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비 성향이 0.4인 국가의 정부 지출 승수는 얼마일까요? 이를 1-0.4로 나누면 1 나누기 0.6이니까 해는 1.67입니다. 1.67의 승수 값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정부 지출 증가의 1.67배에 달하는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이 다시 10억 달러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의 변화에 케인스 승수를 곱한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총수요는 정부 지출 10억 달러 증가의 1.67배인 16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할 겁니다.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정부 지출 10억 달러 증가에 승수 1.67배로 배가 된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하면 총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10억 달러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요가 외향 이동하지만 그 변화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픽적으로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 갭이 50억 달러일 때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회복시키기에는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 가계의 소득 증가에 따라 정부 지출이 승산된다면 소비와 총수요 증가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애초에 총수요 증가량을 상회하는 총수요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요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이 외향 이동할 겁니다. 이 곡선은 너무 나갔네요. 왜냐하면 사실 총수요의 증가는 정부 지출의 1.67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총수요 곡선보다 좀 더 외향 이동한 새로운 총수요 곡선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 총수요를 10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16억 7천만 달러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억 달러의 경기 후퇴 갭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50억 달러의 경기 후퇴 갭을 메우기 위해 정부 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하고 싶다면 승수를 활용하고 즉 정부 지출이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지 결정해서 해당 정부 지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선 원하는 총수요 변화량은 얼마인가요? 이 경우 변화량은 50억 달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수요가 50억 달러 증가하면 이러한 경기 후퇴 갭을 메우고 경제가 다시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승수 값을 알고 싶을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승수는 1 나누기 1-0.4로 1.67과 같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파악한 이후 정부는 50억 달러라는 산출량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전체 50억 달러만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변경되어야 하는 정부 지출은 원하는 국내 총생산 변화 내지 총수요 변화를 승수로 나눈 값과 같으며 필요한 정부 지출 증액분은 30억 달러가 산출됩니다. 이제 정부가 지출을 30억 달러 늘린다면 자정부 지출이 30억 달러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총수요는 1.67 곱하기 3 해서 50억 달러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정부 지출이 30억 달러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이 경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30억 달러는 원래 변화인 10억 달러보다 훨씬 크므로 정부 지출을 30억으로 변경하면 총 수요가 정부 지출이 10억 증가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우행 이동합니다. 그러나 승수 효과로 인해 총 수요는 궁극적으로 정부 지출 30억 달러 증가로 달성된 수요를 상회하게 될 겁니다. 사실 1.67배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출 승수의 크기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 정부는 총 수요를 외향 이동시킬 적절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결정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그 이동의 정도가 30억 달러의 정부 지출 증액을 상회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나라 한계 소비 성향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까요? 한계 소비 성향 값이 더 클 경우 50억 달러의 총수요 증가를 달성하려면 큰 폭의 정부 지출이 필요할까요? 소폭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0.4가 아니라 0.8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가게는 80센트 상당의 소득을 소비하고 20센트만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 나누기 1 마이너스 0.8 하면 1 나누기 0.2이므로 지출 승수는 5가 됩니다. 총수요 50억 달러의 변화를 달성하려면 당장의 정부 지출을 10억 달러만 늘리면 됩니다. 필요한 총수요의 변동분 50억 달러를 지출 승수 5로 나누면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만 증가하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신규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만 있어도 총수요가 5배 증가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는 50억 달러 증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한 국가의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지출 승수가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이 작을수록 지출 승수는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정부 지출 승수는 재정 정책의 효과에 관해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선 한 국가의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계가 증가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할 때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정부 지출 정책이 더 많은 민간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추가 소비 증가는 궁극적으로 총수요의 증가를 배가시키고 증폭시킵니다. 반면에 한 국가의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을수록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가 감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계가 가처분 소득의 변동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면 저축은 경제순환에서 누출이므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가 전체 총수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한계 저축 성향이 높을수록 케인스 승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한계 저축 성향이 작거나 낮을수록 케인스 승수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정부 지출 승수를 한계 저축 성향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케인스 승수 K는 이를 한계 저축 성향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IB 학생의 경우 케인스 승수는 1 나누기 MRL, 즉 한계 누출률입니다. IB 경제학에서는 국가 경제에서 다른 형태의 누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해당 누출로는 한계 수입 성향, 한계 과세율, 한계 저축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 지출 승수에 대한 수업의 결론입니다. 정부 지출 승수는 그 나라 가계 구성원 사이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조세 승수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부 지출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만 다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대신 세금을 삭감하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세와 정부 지출은 모두 재정 정책의 도구입니다. 오늘은 지출 측면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조세 측면에 관해 이야기하고 특정한 세금 인하가 총수요를 진작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고려해서 이야기합니다.